마늘을 왜 위, 장 약한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지. 마늘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반적인 밀가루 이런 거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반응이 더 크다는 거죠. 막 가스 찾고 힘들고 김치에 마늘 다 들어있죠. 외식할 때 마늘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밖에서 사 먹는 것마다 탈이 나는데 마늘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모든 음식에 다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제 마늘을 끊게 했을 때 또 그렇게 고생했던 게 좋아지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잠시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마늘 많이 먹고 있을 텐데 마늘이 안 맞다는 신호 몇 가지만 꼽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혜겸입니다. 오늘 헬로엘 의원에서 귀한 전문가분 두 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헬로엘 의원 김혜영 원장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춘묵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같이 채겸님이랑 찍으면서 꼭 초대하고 싶었던 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모시게 됐는데요. 이분은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박춘모 선생님이라고. 워낙 기능의학 환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막힐 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의지하는 선생님이자 정말 닮고 싶은 성품을 지닌 오라버니여서 오늘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맑은 클리닉의 박춘묵 원장님이신데요. 저도 이미 익히 이제 그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신데 사람들한테 벌써 그런 명성을 쌓았는지 궁금합니다. 기능의학은 기능의학을 하려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10년 전 넘게 이제 공부할 때부터는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동네 병원마다 잘 안 나는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최신 지견을 계속 학계마다 찾아다니고 그 논문을 보고 찾다 보니까 이게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이제 모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잘 보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충격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게 나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들 사이에 공유를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의학회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장 건강인데요. 사실 요즘에 장이 중요하다는 건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되게 많은 현대인들이 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조금 다들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고 또는 또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장 건강 관련해서 환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가장 많이 보시는 장 문제 케이스는 뭔가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내과에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는 설사, 부글거림, 가스 차는 거 이런 증상을 이미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토피처럼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발현이 돼서 정형외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내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피부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멀티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화기내과의 주력은 내시경하고 CT 찍고 MRI 찍고 수술할 사람들 골라내고 요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요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대학병원이. 그래서 10분씩 진료하면서 이분들을 일주일마다 오세요, 2주일마다 오세요 하면서 환자분들 증상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 어려워요. 대학병원 진료 패턴이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영역의 환자 같은 거예요. 잘 안 나니까 정신과 가세요. 예, 근데 정신과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됐는데 이게 정말 이분들이 순수한 정신과 환자냐, 마음에 문제가 있고 단순히 예민해가지고 장이 안 좋은 거냐, 이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편하게 내가 못하니까 그냥 그쪽 문제겠지 라고 이제 정리하기에 좋은 거고,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장내에 세균이 과다 증식돼 있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영양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연 결핍, 셀레늄 결핍, 철 결핍, 엽산 결핍. 이 영양 결핍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잘 안 나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영양 결핍인 채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정도의 영양제로는 이미 결핍인 상황에서는 교정이 안 돼요. 요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 오래된 환자분들은 굳이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미네랄이나 비타민 결핍이 있는 걸 확인하고 고용량으로 이걸 몇 달 줘야지 이게 교정이 되고, 이걸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 세균이 있다, 이상한 세균이 있다, 그래서 항생제만 막 때려주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곰팡이를 막 죽이면 환자분들이 더 부작용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다이오프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죽을 때 걔 안에 있는 독소들이 확 흘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 독 반응이 막 몸살도 나고 여드름도 생기고 어지럽고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영양결핍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독소가 흡수되면 관절통이 생기는데, 이게 항상 이제 통증 클리닉 가면 그 도수 치료하고 그 통증 주사 놔주고 했던 분들 중에 일부 환자는 장을 치료했더니 그 통증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과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 메디슨에서 주요 관심사로 가지지 않았던, 그랬던 원인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고통을 당했던 분들을 기능의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교정을 했더니, 그 중에 저희가 뭐 100% 낫는다는 말은 못하고, 환자들 10명 중에 5-6명이라도 인생이 바뀌게 좋아지면 그것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그걸 계속 공부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장 증상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피부나 또는 관절 통증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때 확실히 어떤 조금 더 코어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영양결핍이 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또 다른 원인이 장내 미생물 과증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장 문제의 원인이 뭐가 있나요?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두통. 편두통. 이게 뇌의 문제로 계속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게 편두통 약을 먹으면 위 자꾸 체하고 자꾸 멀미나고 어지럽고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거든요. 이게 편두통의 전형적인 그 진단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비껴나가게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엽산결핍이 있으면 꼭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위험약을 먹든 안 먹든 며칠 있으면 체한 게 좋아지잖아요. 계속 체할 때마다 위험약을 먹고 평균 진단하는데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를 진단하는데요? 이 편두통이라는 걸 진단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매 눈으로 잘 봐줘가지고 편두통 예방약을 줬을 때 자꾸 체하는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증상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3-4개 병이 동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다 찾아서 퍼즐 맞추기를 또 해줘야 되고, 또 목하고 등에 뼈의 이 라인 같은 게 좀 삐뚤어지거나 거기 근육이 뭉친 사람들이 자율신경 증상이 생겨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위가 딱딱해지거나 밥이 안 들어간다든지, 대요근에 문제가 생기면 교감신경이 잡아당겨지면 배가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허리 근육이 안 좋으면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낮에 일하는 중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누우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앉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불편한 사람들은 아침에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 낮에는 괜찮다가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 세균 때문에 가스 차는 사람이 30%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대요근이나 허리 근육이 아프면서 또 30-40% 가스 차고,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 클리닉에서도 낫다 말고, 그 일반적인 기능의학 치료로 장내 세균 치료해줘도 낫다 말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난치 환자들은 종합적으로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자, 지금 누군가 그래서 장이 안 좋고 몇 가지 증상이 있다 할 때, 그럼 제일 먼저 병원에 왔어요. 그럼 어떤 것들을 확인하세요? 일단은 뭐 1-2주밖에 고생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별 검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약만 며칠 주고 좋아지는지 보는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고요. 환자분들이 뭐 병원을 5개, 6개 돌고, 대학병원도 돌고, CT, MRI 다 찍고, 내시경 다 했는데 별거 없다. 근데 난 맨날 배가 빵빵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의학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진료만 하고 얼굴만 보고 관상만 보고 약을 줄 수가 없는 케이스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양결핍이나 독소 같은 게 일정 수준 이상 심해지면은 증상이 다 비슷해져요. 철결핍이 심해도 환자가 이제
힘들어하고 구리가 굉장히 높아도 힘들어하고 구리가 낮아도 어지럽고 이게 증상이 다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 관상만 보고 진단할 수 없는 게 저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달라져. 처음에는 비슷하게 오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미네랄하고 중금속이 보통 같이 검사를 하고 대변 미생물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돼요. 요게 보통 굉장히 핵심적인 검사고 그 외에 뭐 소변 유기산이나 여러 가지 뭐 엽산이나 위산 분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 사람한테 놓친 거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비용 부담이요? 검사 비용 자체가 이제 업체에서 받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굉장히 이제 환자한테 많이 받는 건 부담되거든요. 근데 난치 환자는 검사를 안 하고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어. 너무나 달라가지고. 문제 상황과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사실 맞아요.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치료를 들어가 버리면 그 처음 결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검사를 한번 해버리는 게 놓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에 검사를 잘 못하고 감으로만 진료하던 시절에는 이런 환자 치료하려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랬어요. 항생제 쓰고 바꾸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 안 나고 잘 안 나면은 그제서야 이 검사 하나 추가하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안 나니까 다음 검사를 추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상상을 하지 못한 영양결핍들이 나오는데 이걸 모른 채 치료를 계속 시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난치 환자들은 그런 검사를 먼저 하는 게 고생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저랑 춘봉쌤이랑 옛날부터 막 서로 애환을 카톡으로 나누면서 이 환자 어떻게 막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일단은 검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검사를 보내면 오는 시간도 짧아졌고 그리고 검사 종류도 많아지고 치료할 수 있는 무기들 예를 들면 영양제 종류 그리고 뭐 수액 종류 이런 것들도 훨씬 좋아져서 지금은 예전보다 10년 전보다는 훨씬 치료 환경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중등도는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말씀하신 영양결핍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다른 나라 도와주는 나라지 우리가 구호받는 나라가 아닌데도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영양결핍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딱 그 하나만 부족할 때는 그 두 개를 보충해주면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막 진짜 검사 안 하고 어떻게든 문진을 통해 막 진료를 통해 설문을 통해 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15년 넘게 막 온갖 노가다랑 다양한 환자들을 보다 보니 그냥 처음에 검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환자한테 좋은 길이라는 컨센서스에는 지금 다 동의를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딱 10가지 그냥 검사만 한다고 하면 10가지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하시겠어요? 두 분 각각이요. 저는 일단은 자율신경 무조건 할 것 같고 자율신경 네, 할 것 같고 소변 유기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검진이라고 기능약 검진 묶어놨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비타민, 미네랄 검사가 들어가 있는 기본 혈액 검사. 혈액 검사로 하는 네, 것. 네. 하는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피 뽑을 때 한 번에 뽑을 것 같고 요 정도는 일단 무조건 좀 기본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나이나 증상에 따라서 NK 셀렉티비티라든지 NK 세포 네, 그리고 활성도.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조금 오래됐고 다양한 증상들이 섞여 있으면 저는 중금속 꼭 해보고 중금속. 있어요. 네. 저번에 한 영상 제가 보다가 예전에는 혈액이나 이렇게 모발 미네랄 하나만 하다가 이제는 그냥 둘 다 한 번에 하는 게 낫다라고 하신 걸 맞아요. 봤어요. 혹시 그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정말 예전에 5년 전, 7, 8년 전 요때는 제가 중금속 환자를 진짜 많이 봤어요. 오는 환자의 3명 중에 1명은 다 중금속이 있는 거죠. 그만큼 중금속 환자가 많았는데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중금속을 검사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서 오는 환자분들이 중금속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 비용을 아껴주려고 혈액 검사가 보험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고 모발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갔던 환자분들, 중금속 괜찮구나, 혈액에서 너무 괜찮게 나오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낫고 병이 진행되거나 이랬던 분들 중에서 모발 검사를 재검하니까 역시 혈액은 괜찮은데 모발에서는 중금속 치솟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금속이 혈액 검사로만 진단한다? 이것도 안 되고 모발 검사로만 진단한다? 이것도 환자를 놓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난치성 신경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0만 원, 20만 원 아낄 게 아니고 그냥 검사해서 찾아주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치료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해독 치료가 아예 달라요. 네, 그냥 이거를 오랫동안 쭉 받아야 돼요. 중금속이 한두 달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랬더니 더 많은 환자들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네 환자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고 잘 안 나는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중금속 검사를 그렇게 모발이랑 다 추가를 하면 각각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부담이 돼요? 병원마다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제 모발 검사는 한 15만 원 선. 네, 15만 원. 그리고 그 미네랄 혈액 검사가 패키지가 있어요. 요건 20만 원 선. 그럼 합계 약 3,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빨리 내버리고 그냥 좀 조기에 네, 아니면 하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쪽은 또 다치는 거죠. 아, 이 문제 아니구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중금속 얘기는 제가 2부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시 장으로 돌아볼게요. 네. 사실 요즘 여전히 장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장 건강에 있어서 사실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장 건강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장 내 미생물의 건강도 있고 장 내벽의 건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을 우리가 단순히 얘기할 수가 없고, 문제 상황도 변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설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스 차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장님께서는 장 문제를 진단할 때 어떻게 확인하세요? 물론 예전에 또 검사를 많이 안 하던 시절에는 관상만 보고 치료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영양결핍인 사람들을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아연을 고용량으로 드세요. 셀레늄을 고용량으로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환자가 나를 믿지 못할 수 있고, 그 나한테 장사하나, 왜 이걸 팔려고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전혀 결핍이 아닌데 먹으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쓸데없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라서 헤맸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치료를 해주려고 했는데 헤맸어요. 항생제를 너무 안 썼어요. 예전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그 내과 지식상 논문으로서는 이제 장내 세균 과증식이 나오고 노르믹스란 항생제를 줬더니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졌고, 이런 식의 논문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치료를 하는 의사는 전국에서 굉장히 별로 없었고, 근데 이게 아까도 길게 가는 병 중에 하나가 장이 안 좋은 경우라고 했잖아요. 안 나요. 특정 세균이 굉장히 고용량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걔네들이 자연 소멸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항생제 말고 어떻게 치료하셨는데요? 이제 과거 선생님들은 진경제 주던지 진통제 주던지 자레아 유산균 주던지, 그러니까 환자를 낫겠다라는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였고, 그냥 나을 사람 알아서 나으세요. 나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 찾다 보니까 항생제를 쓸 때 환자들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는 걸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장이 안 좋았는데 이 노르믹스 한두 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10번씩, 하루에 10번씩 설사했던 사람 좋아지고. 근데 이런 환자들이 계속 꾸역꾸역 모였겠잖아요. 근데 노르믹스로만 좋아지는 환자 말고도 이제 이상한 환자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항생제를 또 줬더니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장내 세균 종류가 한두 종류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종류 항생제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NGS 대변 미생물 검사가 있어요. 대변을 가지고 거기는 몇 종류의 어떤 세균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환자가 또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금속 같은 거 검사를 했을 때도 놀라운 것처럼 대변 미생물 검사를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장균 같은 게 그 저희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군에 속하는 세균인데 그게 4% 미만으로 있어야 돼요. 40%막 대장균이 40%뭐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이 독을 만드는 세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독 때문에도 막 되게 온몸이 괴롭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검사는 좀 힘들지만 무좀균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요. 비가 오면 막 그 컨디션 나빠지고 어지럽고 그 신경계 증상 생기고, 요런 분들 항진균제 써야 좋아지거든요. 굉장히 오래 몇 달 써야 돼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무좀균이 장에서 검출되는 거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맞아요. 곰팡이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나이 들 때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프다는 게 그거는 보통 관절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세균의 독소나 무좀균의 독소가 혈액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신경의 통증 수용체에 들러붙으면 통증이 유발되고 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손끝이 부은 건 써서 부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균의 독소는 직접 붓게 하고 통증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한 1, 2 정도 아파야 되는 사람인데 장내에 세균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은 7, 8 아픈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장을 치료하면은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 자체를 낫게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게 예전에 약이 안 들었는데 약이 듣고 약을 줄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슈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들은 뭐 어떻게 또 보세요? 걔는 정말 뭐 유명한 악명 높은 균이니까 사실 네. 검출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이제 걔가 나왔다는 거는 장이 정말 갈 대로 다 갔구나 라는 개념에서 이제 치료를 똑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균 자체가 항생제 듣는 항생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게 되면은 걔를 죽여야 되는 것도 목표지만 얘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앞에 선행하는 그 장이 나빠지는 것들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치료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클로스팀 디피실 단독으로 나오는 장들보다는 다른 문제를 같이 섞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깡패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몸의 상주균들이 적당한 비율로 있으면 되게 유익한 균이거든요. 근데 적당한 비율로 있지 않고 좋은 균인데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비율이 되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점하는 거죠. 걔가 전체적으로 장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걔가 또 깡패가 돼요. 우리가 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은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검사가 최근에 나온 검사고 이것 때문에 기능의학 의사들이 장을 보는 해상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이 검사가 비싸고 오래 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해상도가 좋아져서 치료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거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막 돌아서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근데 가는 도중에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여곡절 곳에 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차근차근 갈 수 있는데 NGS 검사를 해도 차근차근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장들이 너무 많아요. 해상도가 좋아졌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표는 여긴데 내비게이션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된다고? 이런 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상도는 좋아졌는데. 네. 그래도 이 검사가 나와서 예전 같았으면은 포기했어요. 그냥 무조건 노르믹스 맞아요. 주거나 그냥 항생제 던져주고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데 특별한 세균이 굉장히 고농도로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찍어가지고 치료를 해줘 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정말 너무 좋아지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그 조합의 항생제를 그 정도 쓰는 거가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을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였죠. 근데 검사를 해가지고 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장내 미생물 과증식에 의한 장 문제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어떤 미생물 환경인지 어떤 균형의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이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안경 시력으로 치면 그동안 이제 NGS 검사의 뭐 시력이 0.34였으면 이제 1.0 정도 됐다. 맞아요. 아직도 갈 길은 있지만 이제 좀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보여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디테일하게 좋은 걸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막막한 것도 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항생제를 통해서 특정 과증식된 미생물을 밀어내는 것.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NGS 대변 미생물 검사를 했더니 세균의 종수가 너무 없는 분들. 맞아. 다양성이 떨어진 분들. 장은 똑같이 괴로운데 병원균이 많은 게 아니라 병원균도 없고 착한 균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증상은 똑같은데 저희가 잘 안 나니까 더 센 항생제 쓰면은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의학의 적응증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변 이식이라는 걸 해준다든지 FMT요? 아니면은 대변 이식은 못해도 장내 세균을 보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몰랐으면 항생제만 썼을 거 아니야, 계속. 그럼 이 사람은 고칠 희망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항생제 얘기 먼저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항생제가 노르믹스 말고 각 어떤 미생물 타겟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과거에 항생제를 조심하셨던 이유도 아마 이런 미생물들을 죽이는 게 효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이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은 거기서 어떻게 보세요? 그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얘가 노르믹스나 이런 게 선택적으로 안 좋은 애들만 내가 죽이고 싶어 하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 항생제의 감수성을 가진 애들은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어떤 애들이 같이 내성이 죽는 있지 거죠. 않은 애들, 여기 듣는 애들은 다 죽는 건데 노르믹스를 저희가 1차적으로 쓰는 이유는 얘는 이제 장 안에서 활동하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장내 감염에 쓰는 약이고 저희가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뭐 시보나 리키것이나 뭐 장누수 이런 데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썼고 논문도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세 미만의 서가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소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안전성이 높아서 이 약을 쓰기는 하죠. 그렇지만 노르믹스도 쓰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장을 이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쓸 때는 항생제를 저희 뭐 노르믹스를 쓰든 메트로를 쓰든 뭐 시프로를 쓰든 뭘 쓰든 뭐 방코를 쓰든 쓰는 동안에는 항생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치료를 저랑 할 건데 하는 기간은 2달, 길게는 6달 이렇게 걸리는 동안은 항생제가 막아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얘가 계속 안 좋은 균 때려서 죽었는데 또 일어나려고 하면 또 때리고 해서 계속 이제 막아주잖아요. 네. 그때 장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 마운자로 위고비랑 똑같아요. 마운자로 위고비가 앞에서 철벽 치고 있는 동안 식단 바꿔야 되잖아요. 생활 습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있는 동안 계속 저랑 환자분이 고객님이랑 한 팀이 돼서 계속 하고 항생제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식단이랑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항생제 처방하셨을 때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나요? 환자들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항생제 외에 어떤 개입들이 같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엄청 중요하게 엄청 강조하는 편이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식단 짜주는 곳이라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은 안 짜드리는 유튜브 봤더니 여기 식단 짜주는 곳이라고 해서 식단은 못 짜드리는데 이제 가이드는 드려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애기들 이유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저하나 소화효소 부족이 많잖아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그래서 일단 들어갔을 때 위에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음식을 일단 내가 저작을 잘해야 되고 잘 씹어야 된다. 잘 씹어야 되고 내가 씹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갈거나 다져서 드세요. 분쇄기 같은 다져서 그럼 최대한 익혀 먹는 게 좋고요. 위산도 부족하고 소화효소도 부족하니까 소화효소랑 위산을 보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양성이 떨어진 사람들 다양성을 회복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다 쉽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막막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 다양성을 회복하는 건 결국 다양한 식단이나 다양한 미생물의 먹이를 넣어주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죠. 네. 물론 이제 장이 아주 엉망일 때는 저랑 춘봉쌤 둘 다 저는 수액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왜냐하면 입부터 항문까지 그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써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혈관으로 빨리 쓰는 편이고 회복되고 나서는 다양한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통곡류, 해조류, 버섯류 뭐 이런 다양한 것들, 파이토케미칼들 네. 이거를 최대한 익히고 잘게 다져서 소화효소 위산 보충을 같이 해주는 게 되게 핵심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장에 좋은 음식 또는 장 미생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들 추모 선생님은 고르세요? 일단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피하는 게. 나쁜 걸 피하는 네. 것? 예, 밀가루, 설탕 아주 핵심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 음식들이고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 살균이 안 돼가지고 나쁜 균이 밑으로 계속 잘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산 저하가 있으면 이거가 장내 세균 이상의 선행인자예요. 그러네요. 예. 그걸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거기를 항생제로만 죽이는 거는 그냥 불을 계속 피우면서 불을 끄는 거네요. 그 항생제 써가지고 완전히 좋아졌어요 했는데 한 달 있다 재발해요. 요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위산 저하증이 있으면 요걸 먼저 잡아주고 계속 끼니 때마다 식초를 먹든 베타인을 먹든 탄산수를 먹든 레몬수를 먹든 네. 끼니 때마다 삼보충을 해줘야 되고 위산이 안 나오면 단백질 분해 요소 펩신이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고기가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위에 음식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병원균의 주 먹이는 단순당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식욕 조절 안 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장내 세균 중에 병원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로 걔네들 죽이면은 선생님 식탐이 없어졌어요. 단 거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이 주인한테 시켜서 너나 먹어. 닭 먹어.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뇌에서 식욕을 올리는 거 목적 외에도 얘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우리를 조종한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먼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유산균도 나랑 안 맞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네임밸류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유산균 먹는데 계속 가스 차고 부글거리고 피부 트러블 올라오면은 더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걔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끊어야 되고 이제 안 맞는 걸 피하는 게 우선이고 영양 결핍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게 예전에 이걸 안 하고 시작했더니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식단이 안 좋아. 나쁜 거 위주로 먹고 편의점 거 먹고 쉽게 먹고 특히 냉장고에 그 음식 넣었다가 다시 먹고 요거 반복하잖아요. 이게 우리 자취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침이 한 번이라도 닿은 거는 와. 그거를 보관했다 다시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반찬통에서 반찬을 덜어서 먹다가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깝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넣었다가 먹는데 사람의 침엔 세균이 진짜 많아요. 이 세균이 거기 딱 반찬에 닿으면 그다음부터는 증식하는 거예요. 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먹다가 상상도 못할 식중독에 걸리는 거지. 일반인은 걸리지 않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실려오고 이런 경우 가끔 봐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걸 먼저 피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좋다는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장내 세균의 먹이. 네. 근데 이거를 가스가 해결이 너무 안 되고 맨날 빵빵한 사람들이 먹으면 가스가 더 찰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올리고당까지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단순당에 가까울수록 쉽게 걔네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문자가 긴 것 중에 좀 짧은 것들, 짧은 상대적으로 것들. 짧은 이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조심스럽다. 네, 조심스럽다. 아. 그리고 그 어떤 검사에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는 음식들. 저희가 하는 검사에 나름의 해상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돼지에 특정 분자만 찍어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걔랑 우리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나온 거지 돼지의 다른 부분도 괜찮다고 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거는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인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음식이 괜찮은 게 아니고 먹었을 때 트러블 생기는 거는 그래도 한 2-3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피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음식이든 어떤 유산균이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설밀라티 제한하고 IgG 검사하면 양성인 거 제한하고 이러면 사실 환자들이 항상 저한테 화를 많이 내요. 그럼 뭐 먹어요? 이렇게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런 음식들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네. 그 사이에 우리 빨리 몸을 만들어서 이런 걸 주식으로 하진 않지만 가끔 먹어도 문제없는 몸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자. 그렇죠. 그렇지만 그동안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계란, 흰자,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 빼면 사실 외식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거의. 마늘이 더 힘들어. 마늘도 마늘이요? 힘들죠. 아. 우리나라는 마늘의 민족이니까. 근데 마늘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마늘을 왜 위, 장 약한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마늘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반적인 밀가루 이런 거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검사에서 6 포지티브가 제일 심하고 뭐 3 포지티브가 마늘이 나왔어. 근데 이 마늘의 과민 반응은 그 3 포지티브 수준보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 반응이 더 크다는 거죠. 막 가스 차고 힘들고. 근데 이게 김치에 마늘 다 들어있죠. 그렇죠. 외식할 때 마늘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밖에서 사 먹는 것마다 탈이 나는데 마늘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모든 음식에 다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끝까지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마늘을 끊게 했을 때 또 그렇게 고생했던 게 좋아지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인상적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황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마늘 못 먹거든요.
글루타치온 같이 아주 좋은 항산화제도 먹으면 막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마늘에 또 과민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환자를 잘 찾아서 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럼 잠시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마늘 많이 먹고 있을 텐데 마늘이 안 맞다는 신호 몇 가지만 꼽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늘 먹어보면 알아요. 마늘 먹어보면은 수일 내에 계속 장 트러블 생기고 설사하고 가스차고 피부에 뭐 올라오고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부정할 수 없는 불편감이 네. 확연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달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현대인은 이제 마늘 반대로- 탓인지 몰랐으니까 네. 마늘을 안 피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고 와. 무슨 영양결핍이든지 무슨 독이 많던지 그 증상은 다 비슷하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원인이 딱 마늘 하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세균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곰팡이도 있을 수 그렇죠. 다 여러 가지 혼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검사를 해서 다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괜찮으면 과민 반응이 또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아다리가 안 맞을 때 같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아까 위산 얘기할 때 이제 위산 저하 개선을 위해서 산 보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식초나 레몬 식초.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조심스러운 게 위가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위 점막도 약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혹시 그런 것들 먹는 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식사 직후나 식사 후에. 식사의 후반부 정도에 먹으면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밥 먹기 전에 절대 못 먹고 밥 먹기 전에 식초 먹으면 아마 토할 거예요. 저는 아예 못 먹고 산 들어간 거는 아, 밥 먹고 나서 좀 지나서 먹으면 또 속 쓰려요. 저도 위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 바로 직후나 네. 식사 후반부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알약 식초 다 공복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너무 고맙죠. 근데 올리브유만 해도 식초 공복에 먹었다가 토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식사 직후를 권하긴 하고 그 정도면은 음식이랑 이렇게 섞여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까 베타인 이런 것들은 이게 식초를 먹다 보면은 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에 이물감이 있는데 식초를 먹으면 소화는 너무 잘 되는데 목이 불편해요. 네. 이러면은 위에서 빵 하고 녹아야 되니까 알약으로 된 베타인 같은 거를 당분간은 먹는 수밖에 없고 자 위산 저하나 위산 과다나 둘 다 속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하고 위 점막 보호제를 처방을 하는데 그렇죠. 위산 저하인 분들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 쓸수록 더 소화가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장 트러블 심해지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약을 먹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되게 나랑 안 맞네. 아, 그렇다면은 내가 위산 저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식초를 먹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위험 자체가 심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위산 과다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위산 저하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 자체가 심할 때는 당연히 그 좀 위가 좀 낫는 동안에는 식초 같은 거를 먹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대신 위장약을 먹어줘야 되겠죠. 그 동안에는. 그래서 위를 조금 낫게 해주고 먹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엔자이 메디카 그때 음. 소화효소 추천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효과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초 같은 거랑 좀 다른 효과잖아요. 그쵸. 소화효소는. 그쵸. 그럼 소화효소는 또 어떤 분들한테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소화효소는 진짜 나이가 들면 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소화효소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화효소를 주면 어쨌든 음식들이 분해가 돼서 흡수해서 쓰는 거잖아요. 분해가 잘 될수록 알러지도 덜 일으키고 알러지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도 덜 일으키고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었을 때 내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맛 때문에도 먹지만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 철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분해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는 사실은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쉽게도 효소식품이라고 해서 만들어 파는데 그 효소의 역할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구를 단톡방에 올렸던 이유도 우리나라가 병원 처방용으로 나오는 효소 외에는 그냥 구입해서 먹는 효소는 조금 많이 아쉬워서 그래서 직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효과를 충분히 낼 만한 성분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히 역가나 그 엔자이메디카 보면은 무슨 효소가 얼만큼, 뭐 네. 라이파제 얼만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밀라제 얼만큼 이렇게만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효소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약품이나 저희가 처방하는 약품들은 효소 효과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드실 분들은 이제 직구가 나은 거죠. 훨씬 이제 포턴시가 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젊더라도 네. 자기가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소화효소를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먹는 음식이 이만큼이야. 갭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갭 차이만큼은 무조건 소화불량, 무조건 설사하고 무조건 배탈이 나요. 그래서 기름진 거 삼겹살 같은 거 막 먹으면 막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음식 먹을 땐 괜찮은데 이러면은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좀 잘 안 나오시는 분일 수 있는데 소화효소제를 그런 거 먹을 때 계속 올려 먹는 거예요. 한 알 먹을 때, 두 알 먹을 때, 세 알 먹을 때, 네 알 먹을 때 하루에 막 열 몇 개씩 먹는 분들도 있어요. 딱 세 알 먹으면은 배탈이 안 나. 그 내가 분비하는 양이 부족하면은 네. 그만큼은 무조건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과식하면 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소식을 해요. 근데 사실 마음은 아쉬운 거야. 더 먹고 싶은데 안 먹어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 소화제를 먹으면서 더 먹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쾌락을 위해서만 더 먹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영양결핍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더 먹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사실 똑같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걸 떠나서 맞아요. 영양 흡수도 안 되니까 몸은 더 기능은 떨어지고 몸은 더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소화효소를 내가 지금 소화 안 되는 음식에 맞게 조금 찾아서 증량을 해도 된다. 늘려본다. 제가 왜 웃었냐면 저한테 나 할 말 없는데 유튜브 해서 뭐 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나왔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 안 맞는다. 보통 위산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네. 거의.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몸의 소화 능력이 거기에 안 맞게 지금 저는 세팅된 그렇다고 거죠. 생각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조건반사처럼 나는 고기 먹으면 이제 몸이 힘든 사람이니까 안 먹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고깃집 가면 사이다, 콜라, 감식초 같은 거 주는 이유가 그게 위산 보충제예요. 소화 더 잘 되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기 먹으면 하루 종일 여기에 얹혀 있고. 그리고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특정 능력이 이제 저하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저지방 식단 엄청 오래 하신 분들 담석 생기고. 저잖아요. 아 그래요? 담석까지는 없지만 엄청 네. 오래 했죠. 무지방 식단을.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지방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아니면 갑자기 음식 많이 먹으면 그 담석 문제 생겨서 지방 먹어서 자기 지금 담낭 뺐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소가 문제였는데 네. 그죠? 근데 저도 그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방을 잘 먹었으면 거기에 순환이 잘 일어나서 문제가 안 생겼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적당한 지방은 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렇게 고기 안 맞는 체질은 사실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에 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건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비건은 딱 오면 예측이 돼요. 어떻게 해요? 뭐뭐 부족하겠구나. 검사해보면 아, 그렇지. 그러고 보충하면 돼요. 보통 뭐가 부족해요? 검사를 보면? 철분, 네. 비타민 B군, 네. 네, 그리고 아연. 아연. 네, 비타민 D는 뭐 사실은 뭐 비건이나 아니나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철분은 사실 비건이 아니더라도 꽤 있어요. 철분은 너무 많고 근데 비건이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너무 높죠. 햄 처리 고기에 있으니까.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그래서, 위산이 안 나오면은 일단 네. 처리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위산이 보통은 섞여 있어요. 미네랄 자체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주제는 이제 어떻게든 뭔가 위도 고쳤고 미생물도 조금 때려잡았어요. 이제 균을 보충할 때 유산균 제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유산균 제제가 네. 한 20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세균 쓸 수 있는 게 19종. 19종.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중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종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다른 세균은 보충제로 유산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멀티뮨이라고 그 세균하고 효모균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또 제품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또 주면은 세균 N수가 종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간가루, 야채가루, 네. 버섯가루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식단이 너무 안 좋아서 챙겨 먹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가루라도 사서 하루에 한두 숟가락씩 먹어라.
그러면 세균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가루는 그 프리바이오틱스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로 먹는 거예요? 프리바이오 먹이로 먹는 거죠. 아, 혹시 거기에 뭐가 첨가가 더 있나 궁금했어요. 버섯 가루 같은 걸 먹으면은 페칼리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이 좀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은 좀 증가할 수 있는 세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는 거죠. 사람이 궁금한 건 사실 어떤 유산균 먹어야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없고 좋은 유산균 제품이 있어요. 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이제 메디락 DS, 그 다음에 비오풀,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대체로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특정사의 이제 제품들도 있는데 그걸 다 상품을 이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고, 고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먹었는데 1, 2주 안에 그 장의 불편함이나 다른 면역학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면은 더 먹어서 될 거는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유명하다는 브랜드 제품 먹어보셔도 되고, 그거를 먹었을 때 뭐 변비가 좋아지거나 가스가 줄거나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 6개월 이상 드셔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중적으로 괜찮은 제품들은 있는데 그 제품이 꼭 당신에게 좋을 거라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저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균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은 정말 우리 저희끼리는 이렇게도 말해요. 그냥 균수 채우기 위해 넣는 저렴한 균들도 있고 정말 비싸고 좋은 균들도 있어요. 이름이 많이 있고 논문이 많고 연구가 많을수록 균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저렴한 유산균들은 그 저렴한 가격을 내기 위해서 균을 사실은 아주 좋은 균을 넣기가 어렵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것보다는 중등도 이상의 가격대가 있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 다만 아주 유명한 거라고 해도 내가 먹었을 때 증상이, 예를 들면 유산균을 먹었을 때 대표적으로 안 맞는 증상이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거나 가스가 차거나 정말 심하게 먹었는데 막 전신 증상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어보다가 바로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는 안 맞는 거지만 얼굴 생김새랑 다른 것처럼 장이 다르니까요. 근데 남한테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을 찾는 게 딱 뭐 하나가 모두에게, 예를 들면 효소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요거 드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산균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파는 유산균 제제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몰에서 살 수 있는 거랑 뭐 성분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파는 거랑 춘목쌤 병원에 파는 거는 좀 외부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 특허, 병원용 약국용으로 풀린 특허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걸 쓰고 있긴 해요. 아,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어떤 균들이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정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병원이랑 아, 그냥 그 약국용으로만. 회사에서? 예, 예.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걸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팔고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열 몇 번씩 보러 오잖아요. 사실 계속 피드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저는 무조건. 그랬을 때 제가 십몇 년 동안 유산균을 얼마나 많이 바꿨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정착한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발효식품입니다. 혹시 발효식품은 예전에 제가 혜영 원장님을 얘기할 때 예전에 천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실 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이 잡균이 너무 많았다. 네. 근데 그 잡균이라는 게 어떤 균이고 그게 왜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키웠을 때 소위 알려진 유익한 균들이 자라길 원하는데 네. 진짜 병원균이 자라기도 했어요. 뭐 소량이지만. 네. 그래서 여기 막 진짜 병원균이 자라고 있는데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 균이 소량이라고 해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접종해가지고 이제 뭐 요거트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우리가 사실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밀봉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키우는 것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종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다양한 균들이 많이 자라고 어떤 거는 굳이 몸에 넣을 필요가 없는 균들도 자라고 있더라라는 거를 그때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발효식품 할 때 사실 그 발효되는 그 균들이 그냥 원래 그 채소에 묻어있는 균, 그리고 만들 때 인간의 어떤 몸에 있는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첨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미생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 보지 못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네. GMP 시설 받아가지고 제조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발효식품은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좋냐면 장이 건강한 사람이요. 아,
몸이 약한 사람은 네. 날 것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히스타민 때문에요? 아니요. 그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네. 간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뭐 이식을 받았거나 이런 면역 억제제 먹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죠. 생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특이한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걸 저는 권하지 않아요. 위산이 안 나오는 분들은 위에서 살균이 안 되니까 원래는 대체로 죽어야 될 별 잡것도 아닌 균들이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그 있어요. 논문도 있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누구는 배가 아프고 네. 누구는 호흡기에서 그쳤는데 위산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균이 다 장염까지 일으켰다고. 논문도 오케이. 나왔어요. 최종 어떤 방어 전선이 장인데 그 앞에서 위가 역할을 한번 해줘야 1차 되는데 관문인 거죠. 네. 근데 그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네. 이제 그 다음이 취약해진다. 네, 감기 걸릴 때 우리가 기침가래 이렇게 삼키잖아요. 콧물이랑. 네. 그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 그 균들이 그대로 가서 장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 장염이 걸렸던 사람들이 다 위산저하를 동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영상에서 낙산균 얘기하신 거 봤는데요. 아, 네. 낙산균이 뭔지 사람들이 좀 낯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이고 왜 효과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산균 중에 네. 그 낙산균들은 일단은 위산에 잘 안 죽어요. 자기 몸을 방어하는 코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위에 안 죽고 장에 살아가는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유산균이 위에서 죽어요. 소수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캡슐이 쌓여 있어도요? 안 녹는 장용 캡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녹는 경우 대다수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낙산균은 살아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낙산이라는 부티레이트라는 걸 만드는데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건데 장 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의 70% 정도가 낙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 수 있는 균을 주다 보니까 어떤 장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고 유명한 걸 먹어도 개인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 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게 변비 문제입니다. 근데 변비 있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물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 많이 먹어라. 끝이잖아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맞죠. 그거 네. 맞는데 그게 정말 장내 미생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 변비가 있는 거면 네. 진짜 노르믹스 주고 드라마틱하게 변비 없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악성 변비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노르믹스 정도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한 번 끊어지지 않고 쭉 가면 진짜 치료하기 어려운 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노르믹스는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경우에서 노르믹스를 썼다가 다이어프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노르믹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그런 장내 세균증 이상으로 변비가 되는 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치료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주년 다뤘으니까 이거 외에 변비 원인으로 어떤 걸 보세요? 물론 노르믹스 외에 다른 항생제를 썼을 때 네. 설사했던 사람이 변비형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설사형으로 가기도 하고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탄을 만드는 세균이 많으면은 그런 애들은 이제 좀 변비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고 네. 노르믹스는 메탄을 만드는 세균을 죽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내에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수소가 늘어나거든요. 수소? 그 수소를 그 메탄을 만드는 균들이 이용해가지고 메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잡균들이 있으면은 변비균이 생존을 도와줘. 그래서 잡균을 죽였을 때 변비가 따라서 좋아지는 2차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변비를 주로 일으키는 또 그 세균을 죽이는 그런 항생제를 써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항생제를 쓰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줬더니 변비가 좋아졌다.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나름의 복불복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만 먹는 분들. 그 카레처럼 변을 볼 수가 있어요. 섬유질이 없으면. 그래서 섬유질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 변에 이제 부피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좀 장 운동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팔다리가 마르신 분들이 위장이 다 근육 덩어리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걔네들의 힘도 너무 약해가지고 밀어내는 힘이 너무 없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장 운동을 좀 조절해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줘야지 근육도 만들어지고 이 위장관도 근육 덩어리니까 얘네들도 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대부분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해요.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하루 먹게 돼 있어요, 단백질을.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완전 단백질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잠 못 자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단백질은 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섬유질,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의 이제 어떤 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 말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이제 변비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가 마그밀 같은 마그네슘 제제도 이제 많이 쓰죠. 그럼 반대로 설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대표적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성설사는 소화흡수 장애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육모나 점막의 기능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치료해요,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타빅 아니면 지사제 이런 것도 초반에는 써요.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점막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먹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얘는 영양분을 못 붙잡고 육모나 이런 점막들이 자꾸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초기 설사는 수액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액이요? 네, 초반에는. 그래서 아연이라든지 뭐 미네랄이라든지 글루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보충해 주시는 것이 만성설사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장 점막 회복할 때 글루타민이 도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루타민이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는 또 단백질 아미노산의 일종이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단백질 되게 안 먹잖아요. 요즘 이제 좀 유행하긴 했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었을 때 글루타민이 점막을 도와주는 거죠. 점막의 회복을. 그래서 그런 글루타민이 설사할 때도 도움이 되고, 네. 외상 같은 거 입었을 때도 글루타민을 주사하거나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티르산도 장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부티르산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단세지방산 제품 자체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부티르산을 만드는 낙산균 같은 걸 먹어주는 방법도 있고, 단세지방산이 아까 장상피세포 에너지원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2차 에너지가 글루타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을 먹어주면은 그 장상피세포가 이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게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 글루타민이 흡수가 되면은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네. 그래서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한테 그런 걸 또 좋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거나 단식이 길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케톤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로 쓰인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물질인가요? 케톤체가 생긴다는 건 일단 그 자체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느냐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만 돼요. 환자분들이 저탄고지할 때 난 케톤 수치가 얼마 나왔어. 케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난 저탄고지를 잘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케톤 수치가 높든지 말든지 내가 싱싱한 느낌이 드냐. 요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쓰는 거예요. 네. 케톤을 에너지로 잘 쓰면 케톤 수치가 높아질 필요가 없죠. 혈당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케톤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피곤한 느낌이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쨌건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으면은 케톤이 올라가도 에너지원으로 바꿔지지가 않아서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케톤에 집착할 게 아니다. 그 아까 변비나 설사 관련해서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한 변비 설사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진단을 해내고 어떤 치료로 넘어가세요? 진단은 HRV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밸런스,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와 에너지 레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치료는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자율, 오토로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이제 밥을 먹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소화 시작하는 거야, 화이팅! 이게 아니고 먹음과 동시에 막 그다음 캐스케이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면도 똑같거든요. 나 10시 자니까 이따가 10시 되면 화이팅! 나 이따 7시에 변호사 팬미팅이니까 7시부터 가슴 두근거리게 부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오토로 돌아가는 건데, 만성 스트레스나 과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오토 밸런스가 다 깨진 게 자율신경 실조, 자율신경 부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의 특징이 자율로 하는 거, 체온 조절 안 되고, 자꾸 땀나고 식은땀 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배변과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율신경의 문제가 마일드하면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면 그냥 좋아져요. 근데 자율신경 문제가 메인이고 네. 굉장히 시비어리티가 높다. 심각하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과거에는 기도를 했어요. 관상에서 이제 기도까지 왔네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의학 지식으로는 이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 마른 여자분들이 속이 쓰린데 내시경은 깨끗해. 근데 막 미치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예전에는 기도밖엔 답이 없었어요. 모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또 다른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이제 스냅이라는 주사 치료가 또 있고요. 이게 등에 근육이 뭉쳐 있으면 우리가 신경이 아예 꽉 눌리면은 마비가 되거든요. 근데 살짝 가볍게 누르면은 과자극이 돼요. 그리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장기든 근육이든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요. 피가 잘 안 가면 일을 잘 못하겠죠. 그 장기의 움직임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등 때문인데도 이게 장기의 기능이 이상이 있고 위가 안 움직이고 장이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스냅이 주사를 한다든지, 아까 전에 대요근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장에 가스가 찬다라는 말을 아까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대요근을 치료해주면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 차는 게 좋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위가 딱딱한 것들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균을 아무리 치료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 요 배꼽 주변, 요 주변을 이렇게 쭉 누르면 척추 주변에 그 근육이 있거든요. 네. 쭉 눌러서 척추뼈를 만져보면은 환자분들이 근육통을 느껴요. 근데 배 안에 무슨 구조물이 아픈지 환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만져보면 알죠. 아, 이거 근육이 따라서 아프구나. 그래서 이 대요근에 압통이 있으면 스트레칭 같은 거를 교육시켜주기도 하고, 통증 주사 같은 걸 놔주기도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운동 쪽에서 핫하는 게 또 이천동 요가원에서 하는 어떤 장요근 강화하고. 거기 거를 제가 링크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설명을 환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내가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해주는 거 보는 게 낫겠다. 그냥 거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찍고 늘리는 것만 하지 말고, 신전만 과하게 하지 말고 진짜 거기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막 플레이트 들고 무게 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육이 약하면은 네. 통증 주사를 해줘도 확 풀어지고 좋아지는데 또 재발을 해. 이게 주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결국에는 약해진 것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대표님도 사실 계속 얘기하는 게 호흡 길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져야 된다. 여기 진짜 강의됐을 때 좋아진 게 되게 많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네. 되게 매력적인 장에 대한 이야기가 매력적이네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중금속 얘기 네.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